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현지 시각 24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모여 그리스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당과 그리스 간 입장 차이만 확연해 타결은 5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부채 상환과 공무원 임금, 연금 등에 필요한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 좌파 정부가 처음으로 민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20년간 경마 사업권을 체코와 그리스에 기반을 둔 스포츠 도박업체 OPAP 자회사에 4,050만 유로에 매각시켰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최대 항만인 PLF스 항구에 대한 민영화 제한 또한 풀 예정입니다. 3월 미국의 핵심 내구재 주문이 전달보다 0.5%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핵심 내구재 주문이란 내구재 주문에서 자동차와 항공기 등 운송 부문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인데 미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한편 지난달 내구재 주문 총 건수는 전월보다 4% 증가했습니다. 이는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인 동시에 전문가 예상치 0.6% 증가도 크게 웃돈 결과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 1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말로 끝나는 2015 회계년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 감소한 49억 8,500만 달러, 주당 61센트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 비용에 달러 강세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이익은 크게 줄었지만 매출은 21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개인용 PC 부문 수요 둔화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초여름 같았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던 주말이기도 했는데요. 월가에는 봄이 찾아왔더라고요. 나스닥 이어서 S&P 500까지도 사상 최고가 신기록을 내지요. 나스닥이 2000년 IT 거품 붕괴 이후에 최고가를 이틀 연속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기술주들의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이 그랬고요. 아마존의 실적도 아주 좋게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3월달 내구재 주문이 나왔는데요. 사실 자동차와 항공기 등 운송 부문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부문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내구재 주문 자체는 8개월 내 최대폭으로 증가해서 어머머 서프라이즈 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가 항공기를 대량 사주지 않았더라면 역시 핵심 내구재 주문을 7개월째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실적의 힘, 주가 마감가 준비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다우지수 사실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0.1% 정도 올랐습니다. 18,000대 완전히 안착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이제 2,100선까지 장중에 한 번 터치까지 하는 등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이 정도 오니까 나스닥이 한 5,000 정도 포인트에 도달을 하니까 한 내년 말 정도에는 10,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아주 낙관적인 전망,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100 터치했던 건 S&P 500입니다. S&P 500까지도 이제 사상 최고치 행진에 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S&P 500의 종가는 2,117.69, 나스닥은 5,092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입니다. 나스닥의 랠리에 유럽 또한 분위기를 같이 맞추는 모양입니다. 독일의 닥스 30 역시도 0.7%나 급등을 했고요. 영국 FTSE 100 지수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 역시도 0.2 내지 0.4%씩 올랐습니다. 그리스의 채무 협상이 결국 불발됐음에도 그럴 줄 알았다라면서 시장이 거의 개의치 않고 되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때문에 오늘 그리스발 패닉 우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과열이 식혀지는 그런 속도 조절 국면이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옥석 가리기도 진행이 되겠죠?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벼랑 끝에 내몰린 그리스의 채무 협상이 결국 불발로 끝이 났는데요. 그리스 얘기 그리고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나스닥 얘기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에 계시는 오정근 특임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가 결국 마지막 구제금융분 72억 유로를 받기 위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협상 자체가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일인데, 왜냐하면 그리스가 제가 보기에는 그 배량 끝 전술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70억 유로를 추가로 받지 않으면 그리스는 뭐 부도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현재 외환 보유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재 그 5월 11일 날도 추가 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1일 날 추가 협상까지 막판까지 가서 최대한 그 좀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그 배량 끝 전술인데, 유로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만은 없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대응인데, 결국은 실화자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긴축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해야만 돈을 더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막판까지 가서 결과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뭐 돈이 없고, 그다음에 나가야 할 돈들이 계속 5월 6월 많이 돌아오고, 특히 그 6월 달에 그 만기가 돌아오는 돈이 집중돼서 6월 달만 하더라도요 100억 유로 이상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결국은 뭐 이제 합의를 합의를 보지 않겠냐. 결국은 디폴트 아니면 이제 일부 긴축을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그 두 가지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디폴트가 날 경우에는 일단은 그리스의 은행들이 대부분 다 부도가 나서 날 걸로 예상되니까 뱅크론이라 해서 돈을 빼나가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리스의 금융 시스템이 거의 마비가 되는 상태가 와서 그리스 경제가 거의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이기 때문에 그걸 뭐 누구보다도 그리스 사람들을 그리스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배량 끝에 가서 긴축을 일부 완화해 주는 선에서 타협안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국민들이 싫어해도 연금이라든가 노동 부분의 개혁을 좀 단행해야 원하는 그 구제금융분 지원금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데드라인이 굉장히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이 데드라인도 계속 지금 뭐 3월이냐 4월 초, 중, 말 이렇게 계속 미뤄온 데드라인인데, 5월 11일, 그러니까 IMF 채무 갚기 바로 직전에 열리는, 직전 그 날이죠. 유로그룹 회의 전날이 데드라인이 될 거다 얘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100억 유로 아주 막대한 돈을 갚아야 되는 데드라인은 6월 달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5월이 데드라인입니까? 아니면 6월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그리스라는 데가 지금 현재 이번에 72억 유로를 사실은 이미 벌써 2,4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고, 1차, 2차에 걸쳐서 1차에 1,100억 유로, 2차에 1,300억 유로를 받았고, 또 1,070억 유로의 탕감을 이미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사실은 그때 할 당시에 그리스의 매체가 한 3,700억 유로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거의 2,400억 유로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 다음에 1,070억 유로 탕감 받았으면은 그리스 부채의 거의 대부분이 구제금융이나 탕감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긴축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고, 이제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그냥 공짜가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받은 구제금융 중에서 IMF로부터 받은 돈에 이제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그 돈마저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과거 2,400억 유로 받고 1,070억 유로 탕감받은 거 외에 추가로 72억 유로를 더 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더 달라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유로존이라든지 ECB, 그 다음에 IMF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전혀 안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도대체가 이게 너무 오래 끌어오는 이 구조조정과 긴축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놓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본래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선된 그런 사람이고, 자기가 당선되면은 탕감을 받겠다, 이런 공약을 했다면 탕감은 안 되는 거. 이미 탕감을
1,070억 유로 탕감할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탕감은 돈을 빌려준 민간 금융기관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IMF는 20이라든지 유로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손해를 더 보게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 더 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탕감은 더 이상 안 되고 그러면 72억 유로 정도 추가 구제금융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구조 계획이라든지 긴축안을 내놓으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도저히 그리스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가오는 만기가 계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6월 달이 그리스가 부도가 날 것인가 아닌가의 피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유로존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5월 1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1차 데드라인인 것처럼 또 보이지만 이걸 넘긴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돌아온 아마 6월이 실질적인 그리스 디폴트의 판가름이 나는 달이 될 거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 없잖아요.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있는 돈을 다 뱅크 오브 그리스 중앙은행으로 이전시켜라 행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슬슬 민영화 조치도 시작하는 것 같네요. 이건 사실 진작 했어야 됐을 일이죠. 예. 결과적으로 이만한 아까 말씀드린 2,400억 유로의 구조금융에다가 1,070억 유로의 탕감까지 받았으면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공공자산을 민영화한다든지 해서 좀 이제 부채를 줄여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내용이냐면은 5월, 6월 돌아오는 국채 만기 정도뿐만 아니라 그걸 못 갚는 건 물론이고요. 현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월급도 못 주고 있고 연금도 못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도래했거든요. 근데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금을 그전보다는 많이 줄였지만 아직도 그리스 연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연금을 좀 더 이제 계획한다 그러면 또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계속 파업하고 데모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는 병원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지금 거의 약국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대학도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거기에 있는 좀 남아있는 대학이라든지 병원 같은 데 남아있는 현금을 전부 다 국고로 전부 가져오라 이런 명령을 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고가 얼마나 이제 다급한 걸 보여준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병원이나 대학이나 그런 긴급한 공공부문이 운영이 또 스톱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로존이라든지 ECB, IMF,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라 그러죠. 그 트로이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 조치를 그냥 도저히 보고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로 이용해서 막판까지 가서 결국은 이런 민영화 이번에 민영화 조치를 일부 한 것을 보면은 경마 사건을 민영화한다고 그러는데 마이너한 부분이죠. 좀 더 큰 부분에 관해서 민영화 조치를 하고 구조 계획을 함으로써 하는 안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안을 보여주면서 막판에 가서 일부 좀 돈을 받아서 우선 급한 물을 끄는 그런 이제 수순으로 가고 6월 달에 돌아오는 것은 6월 달에 한 100억 유로 이상 돌아오는데 이 부분을 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좀 그리스 정부도 좀 획기적인 구조 계획안이나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내부적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아마 6월 달에는 그렇게 자산을 매각하고 민영화시켜도 돈을 못 만들 거니까 정말 6월에는 뭔가 하나의 빅딜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그리스하고 협상이 계속 안 되니까 유로존 재무장관들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쉬쉬하면서도 플랜 B, 모든 최종 막판까지 협상이 결렬됐을 가능성을 대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플랜 B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시키는 거죠. 유로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현재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대외 부채. 이거는 이제 국채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대외 부채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대외 부채의 상당 부분이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외 부채 중에서 대외 부채가 4천억 유로 되는데 이제 도무지 제가 경작을 하지만은 탕감을 1,000억 유로 받고도 또 부채가 더 증가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계속 그냥 빚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으니까 전에 2011년에 3,700억 유로였는데 1,000억 유로 탕감을 받고도 또 4,100억 유로 외채가
1,100억 유로 외채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관받은 부분까지 고려하면 약 그 사이에 1,500억 유로 외채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 독일 재무장관이 얘기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중에 단기 외채가 약 1,050억 유로인데 이 단기 외채가 이제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시키는 경우에는 이 단기 외채를 쥐고 있는 유럽 쪽의 금융기관들이 피해가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로존 입장에서는 이 1,000억 유로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의 의지도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탈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탈퇴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지리자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현재 만약 탈퇴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은 그 전에 사용하던 드라크마화라고 하는 그리스 통화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현재 유로화를 드라크마화로 바꾸게 되면은 일단은 드라크마화 가치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생활도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외채의 드라크마화 표시 상환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그리스 경제는 거의 그냥 몰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탈퇴는 안 된다고 이제 자꾸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탈퇴도 안 하고 그러면은 돈을 더 달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이나 긴축은 하기 힘들다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뭐 띠를 쓰는 그런 수준이라고까지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인데 제 생각으로 아마 그리스 유로존 재무장관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유로, 1,070억 유로 탕감을 받고도 3,700억 유로였던 부채가 4,120억 유로까지 증가를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이상 감내하게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감내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의 금액 수준 자체가 현재 도와주고 있는 독일의 공무원의 연금보다 더 많아요. 이러니까 이건 도저히 얘기 안 돼요. 그걸 줄이려 그러면 온 공무원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파업하고 하니까 줄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심스럽게 그렉시트 탈퇴하면은 유로존 자체도 타격이 있지만은 금융기관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아무래도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성장에 부담이 되지만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는 그런 안을 아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원금을 일단은 못 받았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금융 시스템이 그리스가 뭐 일부 민영화하고 하면서 뭐 공공기관들 현금 다 모으고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6월까지는 버틸 수는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5월달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 5월 11일 날 그 2차 재협상에서 72억 유로를 받게 되면은 6월 중순까지는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120억 유로 정도의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한 6월 중순까지는 버티고 6월 중순 넘었으면은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가 예컨대 뭐 항구라든지 무슨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가 정말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1997년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자산이 아니고 핵심 자산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포항지수 같은 우리 주요 기업들의 주식들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기관이나 우리 주요 기업의 주식을 약 30-40% 갖게 된 것도 그때거든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도 그 당시에 우리 핵심 자산을 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갚았거든요.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까 보니까 갱마장 같은 거 내놓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래 갖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 정말로 이제는 6월 달에 위기를 돌파하려면은 핵심 자산을 누가 살 수 있는 자산,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을 내놔야 팔리는 거죠. 안 팔리는 자산 내놓고 우리는 구조조정 하려고 하고 있다.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달 되면은 그리스에서도 좀 가치가 있는 핵심 자산을 민영화
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이 바닥난 그리스 마음이 급한 만큼 핵심 자산을 매각해서 정말로 긴축에 실질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 얘기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외화 내빈이다, 속빈 강정이다 분석들이 많은데 결국 정부가 항공기를 대량 사주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내구재 주문이 좀 증가, 3월 내구재 주문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지만은 실제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부에서 군용 항공기를 대량 주문해서 군용 항공기 부분이 112% 증가하고 그에 힘입어서 항공기 부문이 31% 증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 부문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전월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내구재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투자가 지금 투자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2012년 중반 이후에 강달러를 보이다가 2014년 중반부터, 작년 중반부터는 달러와 강세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달러와 여러 가지 지표들, 달러와 인덱스라든지 혹은 실질 실효 환율 지수 이런 걸 보면은 작년 한 7, 8월부터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한 결과 결국은 기업들이 앞으로 수출이 지금 현재 안 되면서 미국도 역시 수출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수출이 안 되면서 현재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내일 발표될 미국의 1분기 성장률도 지금 현재 여러 분석 기관들은 지난 4분기에 2.2%, 4분기에 2.2%도 예상은 2.4% 정도 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수치였거든요. 근데 아마 1분기에는 1.0% 내일 발표될 겁니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강달러 때문에 결국은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을 쭉 해왔는데 나홀로 회복 중에 일시 좀 주저앉고 있는 그런 소프트 패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만 문제는 이 소프트 패치 현상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언제 되면 이것이 해소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이고요. 이 결과 또 기업들의 지난번에 발표된 이익들이 S&P 500 같은 경우에 500대 기업들이 마이너스 4.6% 1사분기 이익이 순이익이 감소했는데 일부 이제 기술주라든지 바이오주 같은 핵심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기업 순이익이 왜냐하면 강달러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 강달러 여파가 이렇게나 큰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핵심 내구재 주문이 7개월째 줄었고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곧 있으면 나올 1분기 GDP 성장률도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결해서 역시 4월 FOMC 회의선 때문에 아무런 별다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일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쯤에서 줄이지만 오 교수님 모시고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 관련해 얘기 나눠보고요. FOMC 얘기 그리고 15년 내 최고치를 쓰고 있는 나스닥 얘기도 내일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 말 참 무색하게 들립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코스피도 좀 하락이 크게 나왔고 코스닥도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견조하게 빠졌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개장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선물 매도 방향이 좀 찝찝하다. 그러니까 매도 규모라든가 매도 방향 이런 쪽이 찝찝하니까 지금은 절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갈아타야 될 때가 아니다. 갈아탈 시기 아니다. 이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거 좀 참고되셨으면 아무래도 좀 나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우리은행이 손배소죠. 미국에서 진행했던 손배소를 이제 하급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상급심에서는 그 원심을 파기하는 소송을 보내서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조치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시가 2% 이하 출발이면 들어가셔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단기적인 매매 가능하시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그날 우리 은행이 한 9%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시가는 마이너스 1.3% 정도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보시란 얘기예요. 그 신문 읽어준 남자 계속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자꾸 딴 데 채널 자꾸 돌리지 마시고 계속 보시란 얘기입니다. 자꾸 돌리다 보면 헷갈립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강조드리고 바로 이제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도 있고요. 지금 뭐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불안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희한하게 글로벌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오르고 있고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블닷컴이 있었을 때 그 수준 이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왜 이렇게 뭐 그렇게 경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증시로 주가, 즉 글로벌 증시들이 좋으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답은 딱 하나죠. 글로벌 금리가 저금리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글로벌 저금리 상태로 가다 보니까 돈이 방향성에서 갈 곳을 증시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 은행에 맡겨봐도 돈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이 되던 시대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죠? 부동산을 사는 입장에서 렌탈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증시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제대로 수익을 낼 것이냐. 여러분들이 제가 주말 강연에도 얘기해 드렸어요. 자, 여기서 여기 짧은 구간, 자, 3% 먹습니다. 여기서 요 짧은 구간 2% 먹어요. 여기서 요 짧은 구간 3% 먹어요. 계속 먹으니까 좋죠. 근데 결국은 주식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다가요,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잡은 것들은 마이너스, 순식간에 이거 팔지는 못해요. 마이너스 10몇 %를 갚으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여기서 조금씩 번 거 결국은 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손실이거나 본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강조드렸던 거고요. 중장기 투자 강조드렸던 종목군은 크게 빠졌다기보다는 레더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래 왔다 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 해 수익률을요 50% 이상을, 자, 제가 주말 강연에 가보니까 욕심들은 많으세요. 한 50% 이상은 한 해 수익률을 거두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50%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약에 분산 투자해서 10종목을 들어가면요, 10종목이 평균 이상 50% 평균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익은 거의 20%대에서 잘라내죠. 손실은 40% 50% 키워도. 그럼 이게 수익률이 나오는 거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고 집중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오늘도 좀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겠는데요. 자, 제가 오늘 뽑아온 기사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지금 네팔 카트만두 그 사태 때문에 지금 뭐 구조 작업 펼쳐지고 있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죠? 자, 요건데요. 요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테스트 패키지 델리버 투 카. 자, 이거 뭐냐 하면 아마존이 차량으로 택배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결국은 아우디라는 회사하고 아마존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카 쪽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스마트카가, 자, 스마트카는 결국 뭐예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위치 기반 서비스에다가 내 차가, 이 택배 회사가 내 차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위치를 알고 내가 택배를 받을 때는 그 앱을, 스마트폰 앱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 앱을 열은 상황에서 내 차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차와 내 스마트폰이 연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내 스마트폰과 이 아마존이라는 택배 회사가 연동이 돼야 된다.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죠. 그죠? 결국은 그렇게 돼서, 택배맨이죠. 택배맨이 이 고객의 차량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 근처에 가면,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이 트렁크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트렁크를 열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것 역시 다, 연계 시스템,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사물 인터넷의 스마트카화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물 인터넷의 스마트카 연동 시스템 적용이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 기사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가정 생필품이죠. 가정 소모품인데, 그 가정 소모품이 소진할 때, 간편 구매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 즉, 뭐냐면, 내가, 휴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죠? 휴지, 집에서 쓰고 있는 두루마리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소모품이죠. 가장 많이 자주 시켜 쓰는 소모품입니다. 쌀, 가장 많이 자주 떨어지는 거죠. 그 근처에 USB들이 몇 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탁 버튼만 터치를 하면 이 아마존에서 그가 원래 먹고 있었던 쌀, 그가 원래 사용하던 삼겹 화장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집으로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 판매회사의 연동 시스템.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이 대기업들이 왜 사물 인터넷 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 드렸었죠. 왜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진 극대화 그리고 구매자들의 구매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서 지름신이 강림했을 때 바로 이렇게 물건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얘들이 사물 인터넷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제품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것이 연동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아마 여기다 더 돈을 부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매출 증대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기사로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스마트카 시스템, 자, 사물 인터넷 연동되는 스마트카 시스템이요. 그죠?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홈 오토메이션이 본격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홈 오토메이션, 사물 인터넷의 스마트카 관련, 요 두 가지를 찾아보시면 장기 성장세가 딱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좀 외신은 짤막하게 끊어드리고, 서울경제 신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네팔 사망자 뭐 이런 것들 등장합니다. 그죠? 아유, 안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전쟁 관련주 사놓고 전쟁 나기 바라고, 재난 관련주 사놓고 재난 나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 마음가짐을 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늘 좋은 마음으로 주식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국하고 스웨덴이 닮은 꼴이다. 이 기사가 나옵니다. 한은 당국, 가계비 책임 역할 분담 필요. 저도 이 기사를 왜 뽑았느냐 하면요. 한은이 굉장히 스웨덴의 어떤 부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죠? 예전에.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을 했다가 금리 인상하니까 디플레 수령에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또다시 금리 인하를 막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한은은 성제적 대응이 아니라 늘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게 나오면 병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 병적인 문제를 그냥 덮기 위한 하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물론 스웨덴하고 우리와는 다릅니다. 스웨덴의 국민성과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다르겠죠. IMF를 참 슬기롭게 벗어났던 우리 국민을 생각해 본다면 스웨덴처럼 안 될 거라는 건 명확히 감은 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가지 않아도 될 일을 왜 선제적 대응을 안 해서 이런 지금 자꾸 뒤에 공포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물 경기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것이 참 의아스럽고 너무나 통탄할 일이라서
들고 나왔으니까요. 요거 기사는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자, 우리가 왜 선제적 대응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사 봅니다. 중국 6월 카드 시장 개방, 한국 업체 진출 길터, 이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중국이 이 카드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또 이 우리나라의 카드 시장 바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중국이 마그네틱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죠? 마그네틱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IC 카드 칩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였죠. 그죠? 그러면 IC 카드 칩의 최대 수혜주가 나올 거예요. 뭡니까? 코나이라는 업체가 또 나오겠죠. 그죠? 코나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카드 업체가 진출을 한다. 자, 그러면 이 핀테크와 연관된 삼성카드가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삼성카드, 코나이. 벌써 두 종목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또 보안 관련주들도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POS 시스템. 자, 이거에 적극적인 중국의 지금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스 시스템 관련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종목은 이 기사의 하나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꼭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그죠? 글로벌 시장 출격 시동을 하고 있다. 자, 사실은 삼성이요, 이 혈당기에서 먼저 유헬스케어 쪽을 먼저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뜬금없는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 보청기 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보청기라기보다는 소음 잡음이 제거돼서 듣고 싶은 소리를 더 잘 듣는 기능이 담긴 스마트예요. 결국은 걸러주는 거죠. 그죠?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를 해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 준비에 돌입을 했답니다. 자, 이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에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주죠. 그죠? 이 보청기 쪽으로 먼저 간 이유를 대강 감이 옵니다. 삼성은요, 이어폰 쪽으로 먼저 진출을 했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넥밴드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듣는 귀와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 먼저 진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먼저 런칭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보청기 쪽이 아니고 뭘 보셔야 되느냐면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블루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삼성이 앞으로 그쪽으로 행보를 계속 붙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생각이 뚜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 잡으시라고 들고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시장에 잘 적용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제안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죠. 오늘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치를 거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매도의 방향을 확실하다면 굳이 옮겨 타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금요일 날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자, 이 부분이에요. 외국인 선물 방향성을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런데 자, 포트 재편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옮겨 타지 말아 해놓고 오늘 또 무슨 포트 재편기 해놨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옮겨 타지 말라는 얘기지 코스피 쪽으로 옮겨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코스닥에서 주도주군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의 주도주군이 재편되는 부분들을, 자, 이제는 그러면 빠졌어요. 그럼 어느 정도 여기서 옮겨 타기를 해서 수익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 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차익 실현 매물 자꾸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10시 30분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신문 강좌 보충 강의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그 강의 꼭 좀 들어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잠시 뒤에 개장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쳐보겠습니다. 시황의 신 SK증권영업부 PIB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낙관록 일색이던 시장에 변동성을 동반한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후반 얘기인데요. 코스닥은 내추럴 엔도텍발 저희가 같이 분석했지만 조정이 사흘째여지고 코스피는 되려 외국인들의 더 강력한 순매수를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말에 미국 쪽은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까지 신고가를 냈더라고요. 네, 금주 한 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변동성이 있는 그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화의 패턴이 있을 때는 증시가 요동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대학 입시가 있을 때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주시장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지죠. 그리고 또 개장일 1월 2일 날이 통상적으로 개장하는데 그때도 1시간 늦춰집니다. 이렇듯 평상시와 다른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증시가 요동치는 경우가 상당히 크거든요. 자, 금주는 뭐가 있습니까? 한 달을 마무리하는, 다시 말해서 4월을 마무리와 5월의 시작이 겹치는, 다시 말해서 마무리와 시작이 겹치는 그런 또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7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장을 마감하는 5월 1일은 또 근로자이나 휴장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5월 시장은 열리지는 않습니다만 4월의 마무리와 5월의 시작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월요일장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지난주 있었던 상황 간단하게 한번 간추려보죠. 먼저 우리 저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미국 나스닥 시장과 S&P 시장은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 내막을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에서 미국 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갱신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 지표가 굉장히 나빴어요. 물론 기업 실적이, 특히 MS와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들 기업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경제 지표가 나빴어요. 근데 경제 지표 나쁜 것 또한 미국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 6월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느냐, 9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이런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근데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쁘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더 늦출 수도 있다. 올 연말이나 내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서 오히려 그 경기 지표 나쁜 것 또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또 언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조정폭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동안 연속 상승 신고가 행진에 따른 조정치고는 너무나 견고한 상승 기조가 충분히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 전일 금요일장에서 종합지수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189포인트, 거의 2200포인트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신고가, 국내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것이 지난 2011년도 4월이거든요. 그때 2231포인트입니다. 2200포인트 돌파도 이제는 다가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금요일 오후장 들어서 하락 반전하면서 결국은 1150포인트대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조정받은 가장 큰 이유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죠. 자,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매수일을 보였던 것이 지지난달이죠. 지난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이후 40여일 동안, 지난주까지요. 지난 4월 24일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 기준입니다. 무려 7조 6,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야, 참 외국인들 참 무섭습니다. 존경스럽고요. 반면에 투신권은 4조 6,300억 원어치나 팔아치웠습니다. 40여일 동안. 그러니까 두 달도 채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거래일수를 따지면. 그렇다, 그 40여일 동안 말아치우는 것이 벌써 4조 6,3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했냐? 개인도 약 한 1조 원, 9,500억 정도 팔았죠.
근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투신권은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은 1조 3천억 원 정도 매수율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입니다. 제가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수해 주는데 국내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직전 고점 돌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 전환 여부가 키포인트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모조리 쌍끌이 매수를 보인다. 뭐 연기금, 투신, 뭐 증권사, 뭐 기타 공공법인 같은 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보인다. 이거는 오히려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전략을 드릴게요.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시장에서의 단기 고점은 한 번도 국내 주시장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국내외 시장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다소 요동은 있었지만 상승기조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외국인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샀을 때 시장이 고점을 친 경우는 없었다. 그만큼 많이 팔았던 기관의 매수 여력은 큰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었는데 그럼 여전히 역사적 고점의 경신 가능성, 코스피가 2230선을 뚫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사실 지난번에 코스닥이 급락했을 때 특집을 진행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형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끝으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하나 명심할 사항은요.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의 면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였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죠. 근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2230포인트 때 가면은 한번 매도하겠다. 직전 고점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에 막상 가보니까 이게 더 가는 패턴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장의 1차 고점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100포인트입니다. 근데 100포인트 돌파하는, 2100포인트 돌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더 가는 장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고르를 외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전략.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말을 마감했던 그 여파 그대로 이어지면서 종목 차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주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내추럴 엔투텍이 3일 연속 급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하락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종목별로 차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난주에 쌍용차가 미 CNBC 방송을 통해서 그 최대의 주주죠. 75% 지분을 갖고 있는 인도의 마힌드라가 현재 75% 갖고 있습니다. 95%까지 수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 루머다. 그런 사실 없다 하면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잘 가던 국내 주권주가 크게 출렁거리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 요인이 뭐냐면 거래세 인상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래소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모든 시장이 1차 상승하면서 단기 과일권의 지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루머가 엄청나게 시장에 횡행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루머는 발본 세번 해야겠죠.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시장의 루머에 너무 민감하게 연동하지 마라. 그대로 가자. 좀 우직하게 소의 발걸음처럼 그리고 거북이 걸음처럼 우직하게 꾸준히 가는 전략. 그래서 추세적인 접근 방법,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목별 차별화 선별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심 업종으로는 고가 자선주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롯데그룹주들 노책 실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 상태죠. 자, 거래가 이제 다음 주 풀릴 텐데 이 거래소로 인해서 고가 자산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유동성 장세 최대 수혜주 은행, 증권, 건설 역시 관심입니다. 그리고 실적 향상이 예상되는 턴어라운 개별주들. 자, 이번 주 4월 30일부터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5월 초까지 5일 동안 쉬죠. 그래서 이 중국 관련주에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한때 큰 시세를 보였는데 이 알리페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핀테크로 할 수 있는 알리페이가 롯데백화점이 실시했죠. 이 알리페이 최대 수혜주가 한국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국 관련 테마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나.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별 선별 그리고 차별화 전략, 관심 업종 투자 전략 세 가지 전해주셨는데요. 아마 다음번에 우리 이재광 이사님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 다시 한번 뵙게 될 때는 기관의 수급 변화에 따른 시장 전략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순환매 대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장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뭐 하루 이틀 뒤도 아니고 그날 바로 그 섹터의 순환매가 도는데 은행이 그랬고 IT 부품이 그랬고 금요일 개장 전에 얘기하셨던 통신주가 역시 급등했습니다. 축하드리겠는데 그에 앞서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코스피는 5일선 겨우겨우 살려가고 코스닥은 21선에 닿아야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도 상당히 외국인들의 강력한 어떤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것만 확인하자라고 했었던 5일선과 11선. 일단 지수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던 상황 속에서도 5일선을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음봉 마감을 하면서 개인들이 상당히 갈팡질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캔들의 변동성이 크면서 조금은 음봉 마감했다라는 점,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좀 치열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게 지난주 수요일이 되겠죠. 지수가 5일선을 이탈하고 11선에 대한 지지가 이미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가 5일선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 11선을 재차 지지할지가 상당한 그런 관심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11선이라는 것이 지수가 단기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고 반등을 할 때 바로바로 지지를 해줘야 하는 그런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이라는 점. 결국 현재 구간에서 뭐 얼마 간다, 어떻게 된다라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빠른 대처가 이번 장에서의 승패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5일선과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 계속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이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점은 지수가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예전 같았으면 차화정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주도 섹터가 정확하게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그런 과거의 상황이었지만은 현재는 주도 섹터보다는 지속적인 순환매 성격의 섹터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부분들을 잘 맞춰서 흐름을 타면서 수익을 여기저기에서 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됐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했다가는 조금은 자칫하면 고점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트릭에 당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또한 철저한 그런 요구가 관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은행주들과 통신주들, 자, 결국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 그리고 뭐 순환매적인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마 은행주들도 그렇고 통신주들, 뭐 남들이 건설주들 사야 된다고 할 때 상승하는 종목들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 해서 상승 중인 건설주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은행주들과 통신 섹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은행주들부터 좀 봐야겠죠. 자,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분명히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 자,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특히 우리은행이 대장주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최바닥권에서 매수 사인을 드린 이후에 고점적인 부분들 12,000원 정도 부근, 그러니까 좀 차트를 좀 보시면은 11,150원이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12,000원 부근까지 보자. 하지만 12,000원이 단기적인 저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익을 챙기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11,850원을 터치를 하고 결국 윗꼬리로 마감하는 상당히 좀 재미난 그런 부분들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을 이제 매도한 이후에 바로 이제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 지주를 매수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바로 이제 금요일에 6%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는 걸 보고 홀딩하려고 좀 했었는데, 우리은행이 12,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걸 보고 6% 이하에선 전량 하나금융지주 단기적인 차익을 쏟아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일단 바닥에서 매수에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승 시에 기관들에게 물량을 좀 폭탄을 쏟아내서 한 방 매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 남들이 매수 관심이 없을 때 유일하게 매수 사인을 냈던 그런 섹터였는데, 나름 코스피 금요일 같은 경우 하락장 속에서도 짭짤한 그런 수익이지 않나 싶고요. 자, 통신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락장 속에서 바닥권에서 장대양봉을 뽑아 올렸던 LG U+.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이쪽 섹터가 순환매가 아직 돌지 않았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닥권에서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자, 그리고 갤럭시 S6의 가입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포트에 담고서 매집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나 SK텔레콤이 5% 정도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LG U+ 같은 경우나 KT 같은 경우에도 지수 하락 속에서 3%씩 급등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LG U+ 같은 경우, LG U+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4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투자 주체를 좀 보시더라도, 자, 투자 주체가 그동안에 기관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 매수로 전환하면서 동참한 그런 모습들. 자,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한 템포 좀 빨랐던 그런 부분이었죠. 결국 한 번씩은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온다라는 부분들. 결국 시장은 현재 어떤 섹터는 못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폭넓게 봐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LG U+ 같은 경우 바닥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버리면은 바닥 신호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나름 실적이 양호하게 기대가 되는 가운데서 뽑아올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 충분히 눌림 매수 가능한 그런 섹터고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한 섹터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순환매 속에서 흐름을 타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의 계속적인 관심을 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주 코스닥도 5일선이 이탈한 상황에서 21선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선 유지가 되는지 코스피도 11선에 대한 지지 반드시 대응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이번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내에서 순환매 파도 타기 전략 오늘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무려 10만 명의 유커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유통업계가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븐일레븐에 이어서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알리페이 결제를 도입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막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 움직임이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서 이재광 이사님께서도 최대 수혜주는 한국 정보 인증이라고 하셨거든요. 잠시 후 개장가 들고 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